여의도 사람 중에 펀드에 투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물머리 그리고 불리오라는 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한 천영록 대표님을 모시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업하신 지 한 6년 됐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네. 회사 자랑 좀 한번. 저희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두물머리라는 회사이고요.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선물옵션 트레이더라는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평생 해본 그 단독적인 매매, 시작과 끝이 있는 매매를 세보니까 한 3,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하고 청산까지 완료한 거죠. 장중에도 매매가 많을 때는 뭐 한 500번, 600번씩 했는데, 그걸 하나의 통으로 봤을 때 한 3,000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이제 약간 매매의 고수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막 조그만 동네에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제 돈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선물옵션을 할 수는 없고 규모가 너무 다르니까요. 그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랑 제 개인 돈은 규모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투자에 굉장히 매니아여서 여기저기 연구하면서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맡길 사람도 마땅치가 않고. 예. 그죠? 여의도 사람 중에 펀드에 투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되게 친한 펀드 매니저한테는 호의로 좀 넣어줄 수 있지만, 그죠?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우리 같은 투자 전문가들이나 일반인이나 저희 어머니나 제 친구나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은 상품이고, 그렇다고 내가 주식을 일일이 봐가지고 다 투자를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왜냐면 장중에 너무 바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상품을 찾아봤는데, 투자처를 찾아봤는데 투자할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죠. 그리고 여의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내 과장이 너무 바쁘고 맡기자니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다 큰 자금 관리하고 있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심각한 주위 친구들이 뭐 여의도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친척들, 뭐 이모, 고모님,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까지도 투자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어보는데 되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 방식으로 내가 매매하듯이 하는 거는 그들이 도저히 그 속도나 그 전문성을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내가 종목 하나를 얘기해 준 것도 사실은 부담돼요. 근데 시작과 끝을 되게 정교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하는 하나의 예술인데, 그걸 일일이 다 막 매일 얘기해주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그 기본 관념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관념을 모르지, 뭐 대응이나 어떤 예측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알아야 되는데 다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결국은 뭘 하고 있냐면, 완전히 투기성, 몰빵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큰 돈을 잃고 있고, 그들에게도 문제고 저에게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가? 변호사들도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투자할 곳이 없어요. 좋은 상품이 없는 거죠. 왜 좋은 상품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펀드 같은 상품들이 애초에 너무 옛날 구조다. 펀드로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다. 약간 소 잡는 칼처럼 느껴진다. 일반인이 쓸 수가 없는 도구라는. 국민연금은 딱 좋아요. 국민연금에게 딱 좋죠. 왜냐하면 수많은 펀드 매니저를 트랙 레코드를 한 5년, 10년을 갖다 놓고 또 약간씩 자금을, 예를 들어서 1조를 맡길 펀드를 찾기 위해서 500억씩 예비 운용사들을 맡겨요. 그래서 맡긴 다음에 한 2년, 3년을 봅니다. 보면서 매니저 교체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교체가 있는가, 이 운용사는 시스테믹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의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체계가 잘 잡혀 있는가, 컴플라이언스는 어떤가요, 리스크는 없는가, 이런 걸 다 따져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돈을 맡겨서 그쵸. 운용하고, 또 한 해에 손실이 났다 해도 돈 안 빼요.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관리하고. 그러니까 누적되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투자해 놓은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야, 이거 좋은 회사들 다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키맨, 아주 중요한 핵심 펀드 매니저라고 하신 분들은 맡기는 경우에 그런 운용사들은 잘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직이 또 있어서 그 뒤 확실히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야, 이 정도의 인력과 시스템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크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니까 가능한데 개인이 그걸 하기가 정말 어려운 면이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연금은 왜 투자를 해야 되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Asset Liability 매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가진 자산과 나중에 써야 되는 자산과 이런 것들을 다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짜놓은 상황에서 목표가 굉장히 분명하게 다시 자산 배분을 하고 자산 배분을 했을 때 또 목적은 무엇이냐, 주식은 빠졌을 때 사는 것이냐, 사겠다, 채권은 많이 오르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 털어야겠다, 이런 전체적인 설계를 다 해놓고 그 안에서 마지막 단에 펀드 매니저를 수백 명을 비교해서 고용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용하고 또 유지를 시키려고 엄청 관리를 네. 해요. 이게 진짜 차이인데. 그렇죠.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펀드 매니저 한 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펀드라는 상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의 골은 무엇이고, 언제 더 사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 이 자산군에 투자한 이유가 뭐고, 어떤 스타일을 기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알 수도 없고 그런 걸 설명해 주거나 맞춰주는 서비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펀드를 가입한다는 거는 사실 그것도 약간 말이 좋아 펀드지 투기에 다름없거든요. 결국 뭐 최근 수익률이 좋았거나 내가 방문한 어떤 금융기관에서 세게 미는 되게 달콤한 얘기를 했거나 어떤 필연성을 막 역설했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이라고 얘기를 했거나. 뭐 가장 대표적인 사태가 저는 DLF 사태라고 저는 딱 그쵸.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그쵸. 특히 그 그렇죠. 홍보 설명서 인터넷에 우리 여의도 바닥에 다 돌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뭐야 이게.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런 상품들이 약간 더 고객에게 어떤 환상을 주게 되면 그런 사고가 터지는 건데, DLF 사건을 떠나서 저는 이제 펀드들도 정말 너무 심하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소잡는 칼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시대가 달라졌으면 네. 상품도 좀 달라져야 한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맞춤화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변동성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전기밥솥은 없는 것일까? 왜 이 전기밥솥이 너무 없지? 좋아요. 왜 이 전기밥솥이 없지? 밥을 짓는 건 예술이란 말이야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술이지만 맨날 태워 먹고, 그래서 전기밥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했어요. 긴 얘기지만 저희 회사는 현재 더 길게 해도 돼요. 얼마나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 자랑할 기회를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분리오라는 서비스랑 분릴레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분리오는 이제 조금 슬로우한 자산 배분, 보수적인 투자자, 맡겨놓고 좀 잊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전기밥솥이고요. 분릴레오는 조금 더 맛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요리를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매운맛, 매운맛, 더 매운맛, 혹은 약간 시나리오, 투자 전략이 조금 더 섞여 가미되어 맞습니다. 있는 그런 쪽은 이제 분릴레오라는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양쪽을 합치면 현재 고객 자산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와, 1,500억. 대단하시네요. 아직 작죠. 작지만 우리나라 펀드 운용업계가 자산은 되게 많은데 그 대부분이 MMF인데도 참 많고, 맞아요. 채권형인데도 참 많고, 또 정말 이게 자산 배분 펀드인가 주식형인가 싶은 경우들도 참 맞죠.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특히 그 법인 자금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1,500억도 사실 저희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편으로 고객이 8,000명이 넘어요. 일반 고객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불과 한 2년 전에, 딱 2년 전에 대한민국 자문사 고객 전체가 7,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통계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 10,000명이 안 됐던, 대한민국에서 자문업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고액자산가를 다 합치면은 7,000명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한 2년 사이에 그걸 거기 8,000명을 더 늘려놨다라는데 되게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고, 그렇게 8만 명, 40만 명, 80만 명에 간다면 일반 고객까지도 제대로 된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전기밥솥을 통해서 더 맛있는 요리를, 더 안정적인 요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꿈꾸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저희는 이게 약간 필연적이라고 봐요. 솥밥은 반드시 전기밥솥으로 대체된다. 제가 봤을 땐 필연입니다. 한번 맛을 보고 나면, 또 한번 그 기계를 써보고 나면 그쵸. 안 할 수 없다. 너무 편리하니까요. 네. 요 대목에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 특히 그 분릴레오도 좋지만 분리오를 가입하신 고객들은 이번 2월에서 3월에 세계 금융시장의 대패닉장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좀 자산 배분 이야기 조금 해주시죠.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자산 배분이 무엇인가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죠? 자산 배분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이제 asset allocation이지만 asset diversification이라고도 하는데 diversification이 배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다각화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배분한다는 거 되게 소극적인 느낌을 줘서 사람들이 이 진취적인 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렇게 소극적인 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약간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마케팅적으로는. 사실 다각화라고 하면은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멋있는 표현이 되잖아요. M&A 할 것 같아요. 그렇죠. M&A 할 것 같고 경영을 되게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산 다각화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제가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자산이 대부분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권에 되게 잘 맞으시고 주식만 하면 돈을 못 버시는데 채권을 만지기만 하면 돈이 벌릴 수도 있고. 제가 그래요. 제가 주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 주식은 잘 안 되고 네. 반대로 부동산은 별로 안 그쵸, 좋아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묶이니까 싫어서 저희들 우리 그쵸. 매매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돈을 벌어준 건 다 부동산이.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부동산은 건들기만 하면 돈이 다 되고 어떤 분은 또 뭐 하이힐드가 되고 어떤 분은 ELS 하기만 하면 돈이 되기도 하고 ELS랑 DLS는 굉장히 다릅니다만 여러분 ELS 주가 지수형 ELS 하기만 하면 돈을 벌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어떤 특정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스타일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치 투자만 하면 돈이 벌리고 어떤 분은 가치 투자 건드리기만 하면 손실이 나시고 요새 그랬겠죠. 네, 요새는 특히 더 그렇겠죠. 미국 주식은 이상하게 잘 맞고 막 유럽 주식은 이상하게 잘 맞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1번은 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자산군을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 성향에 맞는 게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부동산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라는 걸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돈 벌 길은 주식밖에 없어. 나는 돈 벌 길은 비트코인밖에 없어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플러스 이제 한 4-5가지 자산군을 슬쩍슬쩍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잘 맞는 게 따로 있기도 하지만 2개, 3개가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베스트죠. 야,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 얘는 계속 꾸준히 벌어주는데 얘는 좀 다른 타이밍에 벌어주면은 서로 버는 건 똑같은데 이제 잃을 때는 덜 잃게 만들어주는 어떤 매지컬한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 명 있거나 비즈니스가 여러 개 있는 거랑 비슷해요. 치킨집만 있으면 어떤 조류독감이 왔을 때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작물을 키울 때도 다양한 작물 생태계를 만들어두면 어떤 병충해가 왔을 때 굉장히 잘 버틴단 말이에요. 다양성의 힘, 맞습니다. 다각화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외부 쇼크에서 강력한 힘을 주게 마련인데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자산을 다루다 보면은 외부 쇼크에 굉장히 강력해져요. 이제 박사님 제 채널에 와서 뭐 다 말씀해 주신 얘기지만 엔티프라질한 자산을 항상 좀 담고 있으면 좋다. 금, 엔화, 뭐 장기 채권을 담고 있으면 달러를 담고 있으면 그 서너 가지를 함께 주식이랑 같이 담고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자체가 외부 병충해에 훨씬 더 강력해지더라. 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런 것처럼 자산 다각화를 하면은 훨씬 여러 개의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호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뭐 펀드나 구조화에서 만들어 드렸던 것들이 다각화하면 좋다. 더 나가서 약간 진취적인 감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식해야 되는 때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주식을 할 때 아닐 때를 떠나서 지금 채권하고 금하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주식은 뭐 하시려면 하시는 건데 채권이랑 금하기 이렇게 좋은 때인데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적으로 주식 끊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레짐, 더 좋은 구간이 있으면 더 좋은 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 확 올랐다가 강북 부동산이 번갈아 가면서 오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강북 부동산이 오를 때면 잠시 강남 거 내버려 두거나 살짝 팔아놓고 그렇죠. 강북에 올라타도 좋잖아요. 저쪽이 너무 좋다는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산 배분을 여러 군데 해놓고 다각화를 시켜준다는 게. 병충해에 강한 작물들을 고루 기르자.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오늘 전기밥솥에 이어서 두 번째 병충해 이야기 너무 좋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논농사만 짓나 이 사람아 이러면서 상품 작물도 해야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또 질문을 하나. 네. 요새 그 동학 개미 운동 또는 동학 지주 운동이라고 듣던데 왜냐하면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고 동학 지주 운동이라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견해를 갖고는 있지만
우리 천 대표님 같은 분 진짜 자산을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 아니면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란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모든 얘기가 여기에 해당한 것 같아요. 투자는 무엇이냐면 레이 달리오가 지나가다가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투자란 것은 지금의 럼섬, 그러니까 목돈을 미래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자산으로 바꾸는 거다. 교환하는 그렇죠. 거다. 그죠? 1억 있으면 매년 1,000만 원 나오는 자산이 있다고? 오케이. 내 1억이랑 바꿀래? 그래서 그걸 바꾸면 거기서 매년 1,000만 원이 나오는 이런 교환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돈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신용을 통해서 빌려서도 바꿀 그렇죠. 수가 있겠죠. 당장 집 살 때 자기 돈 갖고 집 사는 사람이 몇 명 그렇죠. 되겠어요? 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미래에 갚을 수 있는 내 현금 흐름을 지금의 목돈으로 바꾸는 행위, 땡기는 행위가 빌리는 거죠. 과거에 내가 현금 흐름 중에 모아온 돈이 나의 자본이고 미래에서 땡겨온 것이 나의 부채. 이거 정말 멋진 정인데요. 그죠? 좋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나의 자산으로 뭔가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은 자기 자본에다가 부채까지 더한 거죠. 그렇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어떤 물건을 사는 건데요. 그러면 투자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인데 투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내가 가진 현금 흐름이 뱀이라고 한다면 이런 뱀들을 묶어가지고 더 좋은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로 바꾸는 행위예요. 그렇죠. 계속 바꿔가는 행위죠. 여기서는 8% 기대했는데 10%짜리가 나오면 8%짜리 싹 똑같은 걸 등가 교환시켜 준다고 하면 이쪽 날리고 저쪽으로 그렇죠. 그게 투자죠. 그렇죠. 10%짜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저쪽에 12%짜리 기회가 나오면 이쪽 날리고 저쪽이랑 교환해서 점점점 그 교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당신이 한 거 투자가 아니다, 트레이딩이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 워런 버핏이나 뭐 존 리 대표님이 한 번 사면 영원히 파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팔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현금 흐름을 전혀 보지 않고 이걸 왜 사는지에 대한 관념이 없이 차트가 이쁜데 네. 남들이 그러는데 좋다는데 네, 그렇죠. 그냥 샀다 팔았다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되겠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처음에 살 때 이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비교해서 사면 재미도 있거니와 되게 재밌어요.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어서 막 뭔가 숫자로 비교하고 막 게임처럼 막 이걸 쟀다 막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활동이거든요. 제가 그 부동산에서 조금이지만 그래도 행운을 얻었던 이유가 끊임없이 이 단지가 좋아 저 단지가 좋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재밌잖아요. 네, 재밌죠. 재밌잖아요. 여기서 더 나올까? 저기서 나올까? 막 뭐 이렇게 숫자들을 서로 되게 복잡하게 평수가 조금 다르고 막 그런 것들을 여긴 여기가 나은데 이건 여기가 다 나. 그렇죠. 평지가 좋아 산이 좋아. 그렇죠. 막 평준화를 하면서 나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되게 재밌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임, 카드 게임부터 뭐 브릿지부터 아니면 무슨 뭐 타워 디펜스 게임, 우리가 하는 온라인 게임 모든 게 사실 되게 경제적이거든요. 그죠? 막 수치를 비교해서 저거 한 게 낫겠다 해서 딱 바꿨을 때의 쾌감 같은 건데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 원래 근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더 좋은 걸로 바꾸고 현금 흐름이 더 좋은 걸로 계속 바꿔나가는 게임이고 때로는 제게 훨씬 좋았는데 저쪽에 폭락이 나와서 훨씬 더 좋은 현금 흐름이 기대가 되면 확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현금을 갖고 있었건 부동산을 갖고 있었건 아니면 다른 뭐 해외 주식을 갖고 있었건 채권을 갖고 있었건 지금이다.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매력적 조건이야 하고 바꾸는 게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여정입니다. 삶에서의 여정이고 트레이더는 더 나가서 그 미세한 현금 흐름의 차이가 되게 단기적으로 바뀌고 심리가 바뀌는 것을 마치 떴다방 아저씨처럼 매일매일 어떤 호재를 느끼면서 규제가 바뀌고 막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왔다 갔다 돈을 융통하고 막 트레이딩을 하는 게 트레이더인데 일반인이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있는 예측들이 구조적으로 미세하게 계속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한 거거든요. 또 추적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죠. 조금만 놓치면 맥락을 모르면 정말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맥락 싸움인 거니까요. 그럼에도 다 그 미래 퓨처 캐시플로우, 미래 현금 흐름,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어떤 순서로 어떤 가속도로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투자 지평이라는 게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후에 파실 생각이고 아니면 8% 벌면 파실 생각이고 어떤 분들은 3개월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3년, 10년 생각하고 계신데 그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과 진입 타이밍 혹은 바라보고 있는 미래 현금 흐름 같은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누가 와서 오늘 삼성전자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투자 지평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캐시플로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이라면 단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오늘 오전 11시 52분에 제가 전화를 딱 드리면 무슨 호가에 딱 대놓고 체결되면 사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면 그렇게는 안 할 테고요. 기신 분들이라면 또 완전히 조건식이 다르겠죠. 뭐 80%를 벌고 싶은데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첫 번째 투자 지평, 여러분이 투자 지평이 스캘핑을 치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 제 얘기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스캘핑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조언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주 후에 얼마를 벌기엔 무엇이 제일 좋으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뭐 별로 그런 게 있으면은 되게 고액 서비스로 하겠죠. 그냥 월 200씩 받으면서 하겠죠. 따로 막 10명 모셔놓고. 근데 그런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현금이 1억 정도 있으시다. 현금이 꽤 있으시다. 이 자산을 현금 흐름이 나오는 주식이라는 자산으로 옮겨가기 괜찮은 때이냐, 교환하기 괜찮은 때이냐라고 보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죠. 근데 여전히 단기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본다면 금이라는 자산으로 가기도 너무 괜찮은 상황이고 뭐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빠진 게 너무 많고 이 상황에서 주식장이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졌고 주식이 오를 때도 오르고 이제 주식이 빠져도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자산들 앞으로 캐시플로우가 좋을 것 같은 자산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특히 앞으로 향후 10년이라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사는데 1년 걸리고 파는데 1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죠? 1년 진입, 1년 청산인데 지금 진입을 시작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냐 하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이다. 100%. 10년짜리라면. 3년짜리라면 3년 후에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면 지금 진입을 시작해도 되냐? 잘 모르겠다. 3년 후에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면 3년간의 캐시플로만 예상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Maybe not. 왜냐하면 천 대표님 말씀이 정말 솔직한 이야기예요. 2001년 9.11 테러 때 정말 이번이랑 비슷한 충격이 왔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구조물은 다 테러의 대상이 될 것 같았고요. 테러가 끝도 없이 되는 시작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 오만 신고가 다 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부터 유명한 랜드마크는 전부 다 폭발물이 설치됐네,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갔어요. 비행기 아예 못 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주식시장은 어땠냐면 그 뒤로 3년을 기었어요. 2001년에 9.11, 2002년에 엔론 쇼크, 2003년에 아프간 전쟁, 또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4년에 차이나 쇼크. 경기는 근데 2002년부터 좋아졌거든요. 이런 거 보면 주식이라는 게 경제를 잘 반영하는 거울이긴 한데 좀 왜곡된 거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싸다. 맞죠. 과거에 비해 싼데 싸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배분도 좀 하고 특히 주식이라는 자산만 보지 말고 다양한 자산과 함께 좀 투자하는 다이버스파이드 돼 있는 다각화돼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가라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야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전번에 이 3월 초에 패닉이 오기 직전에 오려고 할 때 미국 주식에 대한 뷰를 그때 블릴레오에서 약간 바꾸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분이 촉이 되게 좋다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이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좀 팔고 폭락하는 자산으로 리밸런싱 했어요. 뭐 바닥을 잡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때 그런 판단 내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패닉에 사람이 이렇게 쇼크를 받으면 판단하기도 어렵고 액션도 못하고 논리도 없이 그냥 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을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잣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지 정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촉의 영역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쵸? 촉의 영역은 뭐 이런 거예요. 전기밥솥에 돼 있는 밥에 이렇게 훅훅 저으면서 느끼는 촉인 거고 네, 만드는 오늘 물이 건 많았네 적었네. 물이 좀 많았나? 아니면 오늘 습도가 좀 높아서 이렇게 됐나? 약간 이런 건 촉의 영역인데 촉이 지배하면 안 되겠죠. 촉만 가지고 타이머도 없이 밥을 짓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 별로 의미가 없다. 타이머를 가지고 촉까지 해야 5초만 더 해볼까? 이렇게 해야 진짜 촉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타이머 없이 뭐 굳이 시계라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건 되게 무의미한데 이번에 전체 리밸런싱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전략들만 리밸런싱이 들어갔었는데 제 촉은 일단 안 좋았어요. 근데 제 촉을 따른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특정 시장이 오면 그 시장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고위험 시장이라는 이제 저희 표현으로 레짐이죠. 시장이 되게 평시가 있고 전시가 있는데 전시로 한번 바뀌면 되게 쉽게 평시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죠? 변동성이 한번 높아지고. 그걸 이제 볼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변동성 볼러티리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전시로 한번 시기가 바뀌면 되게 오랫동안 최소한 뭐 3개월, 4개월 가는 이제 돈 벌기가 쉽지 않고 자산을 교환하기엔 되게 좋은 시기이지만 들고 있는 자산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투자 전략들은 굉장히 중단기 전략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다. 주식을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을 안내해드리겠다. 평소엔 주식 굉장히 많이 가져가자라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시그널이 나왔던 이유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전에 다 정리를 해놨었어요. 우리가 레짐이 바뀌었다고 보는 기준을 첫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상황이 흔히 불황을 1년쯤 전에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지표가 지난 1년 사이에 나와서 경보가 띵띵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경보. 두 번째 경보는 페드가 미 연준이 최근에 한 동결 이외의 움직임이 금리 인하였느냐. 왜냐면 금리 인하는 경기를 안 좋게 봤을 때 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인데 그렇죠. 금리 인상이면 사실 페드 정부 입장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경기는 괜찮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동결 외의 움직임이 인하였으면은 미 연준도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 시장이 안 좋게 보고 있고 미 연준이 안 좋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 또 2가지 시그널 만약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이 하락 혹은 2평을 또 뚫는 어떤 하락이 나오면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100%의 확률은 아니지만 대단히 높은 50-60% 이상의 확률로 되게 큰 고변동성 장이 오기 때문에 주식에게 안 좋은 장이 오기 때문에 주식을 미리 빼놓고 다른 자산으로 옮겨서 다른 자산은 오히려 좋을 때거든요. 다른 자산으로 옮겨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다라는 로직을 기준에 짜놨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3월 초반에 딱 좀 꽤 빨리 보셨어요. 우리 그 팬데믹 선언하고 뭐 그때는 다들 눈치는 챘지만 그 전에 꽤 일찍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참 기억나더라고요. 지금도 어제 시장이 많이 올라서 아직 저희가 끄는 단계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끊고 나서도 밑에서 변동성이 있다가 저희가 끄는 단계를 몇 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너무 늦게 촉은 그 한 열흘쯤 전에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촉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룰 베이스로 해야죠. 룰 베이스로 해야 돼서 룰이 완전히 다 성립될 때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었는데 저게 이제 트레이더와 운영의 차이. 네, 그렇죠. 트레이더는 일단 수익의 책임을 지고 손익 가지고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금값 갖고 딱 하면 되는데 운용은 고객과의 약속 부분. 남의 돈이잖아요. 사실 저희들끼리 표현하는 말로 고객의 돈을 운용할 때는 그렇게 자기가 말했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되니까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용의 값이 워낙 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돼서 저도 이번에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더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지만 사업하시는 분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다는 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큰 신뢰를 저지른 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또 천 대표님 유튜브 가셔서 제가 오늘 밑에다가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가셔서 열심히 또 질문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비스, 블리오와 블릴레오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특히 앱도 한번 깔아보시면 저처럼 그런 정보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또 부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책, 굉장히 내용이 좋은 책이니까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 이만 천 대표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많이 나눠주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